어머니 제발요. 우리 지훈이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작아요. 네? 어머니, 할인이 말이 맞아요. 저희 정말 힘듭니다. 야,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와서 삐러도 소용없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거주하는 올해 69이 된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혈압이 오르고 뒷목이 뻐근할 정도다.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민석이가 있다. 내가 3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소중한 아들이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일찍 연을 맺었지만 오랫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다. 거의 체념하고 마음을 비웠을 무렵 민석이가 우리 부부에게 와주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건만 남편은 민석이가 고등학교 2학년 18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민석이를 건사해야만 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세월이었지만 아들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으로 바르게 성장해 주었다. 아비의 빈자리를 느꼈을 법도 한데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뜰히 챙겼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함께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도 하고 광안리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기도 했다. 내 주변 지인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요즘 세상에 민석이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면서 내복이라고들 했다. 그렇게 속 한번 썩이지 않던 아들이 32이 되던 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며느리가 될 아이, 오하리는 참하고 단아한 인상의 아이였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어찌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던지 내게 하는 말투도 상냥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석 씨도 제가 잘 챙길게요. 할인이의 다부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안심했다. 내 아들이 참 좋은 배필을 만났구나 싶어 흐뭇했다. 결혼식은 양가 친지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치렀지만 두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신혼집은 민석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수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15평짜리 집이었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갓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어 보였다. 나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 마련한 해운대 마린시티의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할인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처럼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사람이 그 아들의 아이를 또 안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다. 임신 기간 내내 나는 할인이를 극진히 챙겼다. 산모에게 좋다는 식재료를 공수해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병원 정기 검진일에도 빠짐없이 동행했다. 아들 민석이도 아내를 끔찍이 아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마침내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났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의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민석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감동이 30여 년 만에 다시 밀려왔다. 어머니, 우리 지훈이 어때요? 정말 예쁘죠? 민석이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든든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는 할인이의 산후조리도 정성을 다해 도왔다.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 살림도 거들었다. 며느리가 오직 몸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지훈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민석이가 갑자기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인 듯 싶으나
역시 긴장했다. 혹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인지 덜컥 겁이 났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민서가? 저희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요. 민석이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15평 남짓한 집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세 식구가 살려니 너무 비좁다는 것이었다. 아기용품이 날마다 늘어나니 발 디딜 틈도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32평은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제 3명이라 더 넓은 공간이 절실하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나 혼자 살기에는 마린시티 집이 확실히 넓긴 했고 세 식구가 15평에서 지내기엔 좁을 수 있겠다는 공감이 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집이랑 저희 집이랑 서로 바꿔서 살면 어떨까요? 물론 소유권이나 명의는 지금 그대로 두고요. 그냥 거주지만 바꾸는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결론을 내렸다. 내 유일한 손주를 위해서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게다가 민석이의 말도 틀린 데가 없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지훈이가 넓은 데서 마음껏 기어다니고 뛰어놀 수 있으면 할미는 더 바랄 게 없지. 내 허락이 떨어지자 민석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옆에 있던 할인이도 거듭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때문에 집이 좁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한시름 났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나 역시 기분이 좋았다. 가족이란 본디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사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들떴다. 손자가 탁 트인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넓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랄 생각을 하니 그저 행복했다. 32평 아파트는 채광도 훌륭하고 단지 내 놀이터도 잘 되어 있어 아이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민석이와 할인이도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이사하는 당일에도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가족끼리 이런 것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착한 아들 내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수영구의 15평 아파트도 나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고 관리하기에도 오히려 수월할 것 같았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할인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직접 나를 찾아왔다. 유모차에 태워왔는데 아기가 그새 또 훌쩍 자란 것 같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얼굴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나, 우리 지훈이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훈이를 안아보니 정말이지 천사 같았다. 눈매가 민석이를 쏙 빼닮아 또렷하고 방긋 웃는 모습에 시름이 다 녹는 듯했다. 이런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덕분에 지훈이가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인이도 예전보다 안색이 훨씬 밝아 보였다.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머님은 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보다 훨씬 좁잖아요. 아니다, 전혀. 오히려 청소하기 편해서 더 좋다.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황송하지. 실제로도 그랬다. 해운대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휑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작은 집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그날 할인이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돌아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니 참으로 행복했다. 지훈이도 할머니 품에 안겨 칭얼대지도 않고 잘 놀아주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지훈이 예방접종하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강아지 아픈 건 보기 싫지만 건강하려면 맞아야지. 민석이의 제안에 나는 두말 없이 동의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무엇보다 소중했다. 예방 접종 당일. 나는 아침 일찍부터 채비를 마쳤다. 지훈이가 주사를 맞고 울면 달래줄 요량으로 장난감까지 바리바리 챙겨갔다. 병원에서 작은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쓰라렸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릴 때는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가 여기 있네. 뚝, 내가 지훈이를 안아 토닥이자 신기하게도 금세 울음을 그쳤다. 민석이와 할인이도 고마워했다. 역시 어머님이 계시니까 지훈이가 금방 진정되네요. 할머니 손은 약손인가 봐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했다. 손자에게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 무렵 할인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 동창들이 지훈이를 보러 온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지훈이 구경하러요. 그래? 잘 됐네. 예쁜 우리 지훈이 자랑 많이 하렴.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할인이가 친구들에게 지훈이 자랑을 늘어놓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가 지훈이를 안아 토닥이자 신기하게도 금세 울음을 그쳤다. 민석이와 할인이도 고마워했다. 역시 어머님이 계시니까 지훈이가 금방 진정되네요. 할머니 손은 약손인가 봐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했다. 손자에게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 무렵 할인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 동창들이 지훈이를 보러 온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지훈이 구경하러요. 그래? 잘 됐네. 예쁜 우리 지훈이 자랑 많이 하렴.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할인이가 친구들에게 지훈이 자랑을 늘어놓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나도 함께 손자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젊은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노인이 끼어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어머님도 오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친구들만 모이는 자리라서요. 죄송해요. 할인이가 미안한 기색을 비추기에 나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희끼리 편하게 놀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끼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다. 손자를 위해 집까지 바꿔줬는데 이런 기쁜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그래도 이해하려 애썼다. 세대가 다르니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신 평일에 지훈이를 보러 더 자주 가면 된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할인이 친구들이 지훈이 보고 다들 너무 예쁘다고 난리였어요. 그랬겠지. 우리 지훈이가 인물이 훤한데. 그리고 집도 너무 좋다고 바다 전망이 끝내준다고 감탄하더라고요. 아기 키우기에 이만한 환경이 없다고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이네. 우리 지훈이가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어서 할미도 기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로 만족하고 있었다. 손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으니까 민석이도 거듭 고마워했다.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가족끼리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다. 명의는 내 것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민서가 그런데 혹시 소유권 이전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요. 민석이의 대답이 조금 모호하게 들렸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니 그 시기가 언제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각자의 삶에 적응해 갔다. 나는 작은 집에서의 단출한 생활에 만족했고 민석이네 가족은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듯했다. 가끔 지훈이를 보러 갈 때마다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손자를 위해 내린 결정이 정말 현명한 일이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을 맞바꾼 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새 집에 적응하고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민석이가 적어도 주 2, 3회는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다. 통화 시간도 눈에 띄게 짧아졌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민서가, 우리 지훈이는 어떠니? 지훈이도 잘 크고 있어요. 아, 어머니, 요즘 제가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전화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바쁜 거 할미가 다 이해하지. 민석이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육아에 지쳐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애써 넘겼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내가 지훈이를 보러 가겠다고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예전에는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의 방문을 만류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서가, 할미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지훈이 보러 갈까? 아, 이번 주말은 지훈이 예방접종 스케줄이 있어서요. 시간 내기가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꾸나.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어머니, 어쩌죠? 이번엔 할인이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지훈이한테 병이라도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거절이 계속 반복되자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던 백화점 식품관에서 우연히 할인이와 마주쳤다. 지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분명 몸살 기운이 심하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다. 어머, 새아가 여기서 다 보네. 할인이는 나를 발견하고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살은 좀 괜찮아졌어? 민석이가 네가 아파서 지훈이한테 옮길까봐 걱정이 태산이던데. 아, 네, 약 먹고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할인이의 대답은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 몸도 다 나았으면 이번 주말에는 할미가 지훈이 보러 가도 될까? 그게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시기로 하셔서요. 또 다른 핑계였다. 나는 점점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럼 사부인 오셨을 때 같이 뵙고 지훈이 재롱도 보면 되겠네.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지훈이가 낯가림을 해서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할인이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 같으면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같이 장도 보고 커피라도 한잔했을 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지만 도무지 짐작 가는 바가 없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오늘 백화점에서 할인이 만났는데 많이 좋아졌던데? 아, 그래요? 오늘 장 보러 나갔었나 보네요. 이번 주말에는 사부인께서 오신다면서? 네, 할인이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나 봐요. 아무래도 혼자 육아하려니 힘에 부친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나도 얼마든지 육아를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친정어머니만 부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도 지훈이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부인만?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민석이의 대답에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거리감이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라고 했을 아들이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을 긋는 듯 했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명절이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석이가 명절 계획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는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 진작에 연락해서 음식 준비며 일정이며 상의하곤 했는데 말이다. 참다 못한 내가 먼저 물어봤다. 민석아,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할 거니? 아, 추석이요? 저희 그냥 조용히 집에서 보내려고요. 그럼 어머니도 너희 집으로 가서 같이 보내면 되겠네. 그게요. 지훈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요. 명절이라고 사람 많고 북적거리면 애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끼리 지내려고요. 또다시 거절당했다. 명절에도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찌나 서운하고 섭섭하던지. 그 무렵 나는 홀로 많은 생각에 잠겼다. 혹시 내가 덜컥 집을 바꿔준 것 때문에 민석이와 할인이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려 해서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얼마간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전화도 담등하고 만나자는 말도 자제했다. 민석이네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내가 거리를 둘수록 연락은 더욱 뜸해졌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어느 날 동네 친구인 경희 언니가 내게 물었다. 은수가 요즘 민석이 소식은 좀 들어? 손주는 잘 크고 있니? 잘 크고 있겠죠. 뭐 요즘 통 연락이 뜸해서 잘 모르겠네요. 에고, 젊은 부부들이 다 그렇지 뭐. 바쁘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경희 언니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밤에 홀로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상념이 밀려왔다. 손자를 위해 집을 바꿔준 것은 분명 잘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만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지훈이가 조금 더 크면 다시 예전처럼 화목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변화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몇 달간 더 이어졌다. 나는 민석이네 가족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자제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었다. 홀로 상상 속에서 지훈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첫걸음만은 뗐는지, 첫 옹알이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사부인,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이사 오셨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민석이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이삿짐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여성은 할인이와 이목구비가 꼭 닮아 있어 한눈에 안사돈인 백 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삿짐차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짐의 양을 보아하니 잠깐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오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이 정말 효자야. 이렇게 바다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말이야. 백 여사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상황이 명확해졌다. 민석이와 할인이가 장모를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석이와 할인이가 그 토이 나와 거리를 둔 이유.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나의 방문을 막았던 이유. 처음부터 장모를 모시고 들어올 계획이었던 것이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탈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민석이가 백 여사의 짐을 부지런히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오직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내어준 바로 그 집으로 말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하지만 울기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민석이가 집을 바꾸자고 했을 때 지훈이 때문에 좁다고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32평은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제 3명이라 더 넓은 공간이 절실하고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장모까지 포함해서 계산에 넣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모른 척 덮어둘 문제가 아니었다. 민석아, 어제 안사돈 이사 오시는 거 내가 봤다. 전화 너머로 민석이가 숨을 멈추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어머니 보셨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계획한 일이니? 그게요. 정말 갑자기 결정된 거예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워하셔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갑자기? 그럼 나한테 집 바꾸자고 제안할 때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니? 네,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순전히 지훈이 때문에 바꾼 거 맞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제 본 이삿짐의 규모는 결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민석아, 솔직하게 말해봐. 처음부터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으로 나한테 집 바꾸자고 한 거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가 쉽사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럼 뭔데?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너무 적적해 하시고 할인이도 육아 때문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해서. 민석이의 궁색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집을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집 바꿔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어머니께서 싫어하실까 봐요. 싫어하긴 뭘 싫어해. 나도 사람인데 사정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날 속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전화 통화 내내 민석이는 제대로 된 해명 하나 하지 못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오해? 무슨 오해?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 엄마 모시고 살 계획이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결정된 일이에요. 할인이 역시 민석이와 입을 맞춘 듯 똑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세아가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안사돈께서는 원래 어떤 집에 살고 계셨는데? 그게요, 영도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어요. 좀 습하고 낡아서. 할인이의 말을 들으니 그림이 더욱 명확해졌다. 백 여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고 딸이 사는 해운대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 딸과 사위를 구슬려서 나를 15평 집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찬 것이었다. 그럼 너희 어머니가 좋은 집에 살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꾸민 거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세아가 나도 바보 아니야. 이사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어. 할인이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홀로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다. 금지 오겹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오직 손자를 위해서라는 순수한 마음에 집까지 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장모를 편히 모시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무엇보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의 거짓말이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괘씸하긴 해도 이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하며 기만한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토록 민석이와 할인이가 나와의 만남을 피했는지. 장모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자주 마주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부터 나를 철저히 배제시켰던 것이다. 내가 수영구의 좁은 아파트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동안 그들은 내 집에서 장모와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자리는 이미 백 여사가 차지한 후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경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니, 저 좀 만날 수 있어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은수가.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카페에서 경희 언니를 만나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석이가 장모를 모시기 위해 나를 속이고 집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들을 말이다.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작정하고 너를 속인 거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때문이라고 입에 발린 말을 했지만 실상은 장모 때문이었던 거죠. 경희 언니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아니, 그럼 너를 아주 제대로 이용한 거잖아. 집까지 내주고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세상에.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지. 손주 위한다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그걸 악용하다니 정말 나쁜 놈들이네. 경희 언니가 나 대신 화를 내주니 오히려 내 마음은 조금 차분해지는 듯했다. 적어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민석이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어제 통화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죄송하다는 말이야. 입에 발렸지. 누가 못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처음에 사실대로 말씀 안 드린 건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나는 이미 너무나 큰 실망을 한 상태였다. 민석아, 사과는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니? 뭘 어떻게 하냐니요? 집 문제 말이다. 그 집 명의는 여전히 내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안사돈까지 모시고 살고 있잖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가 이런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건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그대로 두고요. 원래 계획은 지훈이 때문이었지 장모님 때문이 아니었잖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하지만 지훈이도 있고 장모님도 와 계신데 지금 당장 이사하기는 좀 어려워요. 민석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다. 끝까지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번에는 하린이가 직접 나를 찾아왔다. 지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손자는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지만 며느리를 보는 내 마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게 다 저희 불찰이에요. 세아가 앉아. 우리 차근차근 얘기 좀 하자. 하린이가 자리에 앉아 지훈이가 내게 손을 뻗었다. 할머니를 알아본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세아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이 모든 거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정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얼마 전에 결정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혼자 사시는 걸 너무 외로워하셔서. 외로워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 하린이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그건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집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더 외로워하셨을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내 집을 통째로 양보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 집 바꾼 이후로 연락도 일부러 피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제야 하린이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사과는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말이야. 명의는 내 것인데 너희가 안사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문제가 복잡해진 거 아니냐는 말이야. 하린이가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집이 넓으니까. 방도 남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모와 시어머니를 한 지붕 아래에 두고 같이 살자고? 세아가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린이는 정말로 모르는 듯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크고 뻔뻔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린이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결심을 굳혔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말이다. 명의는 분명 내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손자와도 영영 멀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굴욕적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며칠 후 민석이와 하린이가 부부 동반으로 나를 찾아왔다. 뭔가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표정이 비장했다. 어머니,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요. 민석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해운대 집 말이에요.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럼 해운대 집은 너희가 갖고 안사돈 모시고 살고 나는 이 15평 아파트에서 계속 살라는 말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도 이 집 파시고 저희랑 같이 들어가서 사시면 되죠. 방 하나 남는 거 쓰시면 되잖아요. 민석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내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고 나는 거기에 방 한 칸 얻어서 얹혀 살라는 말이었다. 김민석, 너 지금 내 어미를 완벽한 바보 천치로 보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집은 너희 명의로 하고 나는 눈칫밥 먹으면서 얹혀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때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분노가 그 순간 폭발하고 말았다. 나를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는 아예 내 재산까지 통째로 날로 먹으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날 민석이와 할인이가 돌아간 후 나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용당했다는 억울함보다 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해운대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마린시티 서른도 평형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단지요? 지금 호가가 12억 정도 할 겁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1억 5천 정도에도 거래가 가능할 거고요. 생각보다 시세가 높았다. 11억 5천.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그 단지 그 평수 매물이 귀해서요. 금매로만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계약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통화를 마친 후 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얼마 전 민석이가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흘렸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민석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민석아, 요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그러고 보니 할인이가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계획은 세웠어? 아, 그거요? 이번에 태국 방콕으로 4박 5일 정도 다녀올까 해요.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기로 했고요. 너무 외로워하셔서. 안 사돈이 외로워해서 모시고 간다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나는 감정을 꾹 누르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언제쯤 갈 예정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4박 5일.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더없이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 잘 됐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니까 재미있게 다녀오너라. 네,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지훈이도 못 보시고. 괜찮아, 괜찮아. 여행 다녀와서 보면 되지. 사진이나 많이 찍어와라.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금매 매물로 내놓겠다고 통보했다. 11억 5천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조건은 현금 거래여야 하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금 및 잔금 처리 완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 정도 조건이면 바로 매수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포장이사 가능한가요? 해운대 32평 아파트에서 영도구 빌라로 가는 짐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 빌라신가요? 나는 할인이 어머니 백 여사가 살던 영도구의 낡은 빌라 주소를 정확하게 불러주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작업 시작하면 오후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확인했다. 바로 해운대 아파트의 예비 열쇠였다. 다행히 민석이가 결혼할 때 혹시 몰라 복사해줬던 열쇠를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월요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11억 5천에 바로 계약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럼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목요일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민석이에게서 태국으로 떠난다는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라. 지훈이 아프지 않게 잘 챙기고 민석이네 가족이 출국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좋은 가격에 잘 파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경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집 팔았어요. 뭐라고? 그렇게 갑자기? 왜? 다 계획이 있어서요. 목요일에 이삿짐 센터 오는데 언니가 같이 가서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민석이한테는 말했어? 아니요. 여행 갔을 때 처리하려고요. 경희 언니도 내 계획을 전해 듣고는 통쾌해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아주 그렇게 해야 해. 그동안 너무 당하고만 살았어, 네가. 목요일 아침 일찍 나는 경희 언니와 함께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로 향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석이네 가족의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에는 백 여사의 것으로 보이는 안마 의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방 하나는 아예 안사돈의 침대와 옷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말로 장모를 모시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수가 이것 좀 봐. 정말 장모를 위해서 너를 속인 게 확실하네. 경희 언니가 분개하는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곧이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고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짐 전부 다 포장해 주세요. 작은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짐을 싸는 과정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왔다. 민석이와 하린이의 결혼사진, 지훈이의 100일 사진, 그리고 100 여사의 개인 물품들까지. 이 짐들 어디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영도구 삼정 빌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오후 늦게 영도구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1층. 반지하도 아닌 그저 1층의 낡은 빌라 앞에 32평 아파트에서 나온 온갖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실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주머니, 여기 짐 주인분한테는 연락이 된 건가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의아한 듯 물었지만 나는 그저 웃었다. 네, 곧 연락이 닿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경희 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는 꿀맛이었다. 은수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그래요, 언니. 이제야 진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토요일 저녁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토요일 저녁 8시쯤 민석이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태국 방콕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문이 안 열려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극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문이 안 열린다고?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거 아니니? 아니에요. 비밀번호도 맞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집 안이 텅 비어 보여요. 아, 그거 내가 그 집 팔아버렸거든. 전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맞아. 11억 5천에 팔았어. 금매로 내놨더니 금방 나가더라.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설마, 정말로요? 장난 아니야.
진짜 팔았어. 목요일에 잔금까지 다 받았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저희 짐은요? 저희 짐은 다 어디 있어요? 지훈이 물건들이랑 장모님 짐도 다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전부 다 할인이 엄마 살던 영도구 빌라 앞에 고이 갖다 놨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낸 거야. 그때 전화 너머로 할인이와 백 여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 미리 말하라고? 너희는 나한테 미리 말했니? 장모 모시고 살 거라고. 그건 그렇지만은 무슨 너희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잖아. 똑같이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처럼 상쾌했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지훈이는 어떡해요? 우리 지훈이는요? 지훈이야,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 키우면 되지. 할미가 뭘 어떻게 해줘.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인데. 할인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요동조차 치지 않았다. 내가 너무했다고? 그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뭔데?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 한 건 괜찮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 문제만큼은 이미 계약 다 끝났어.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어. 그날 밤 민석이와 할인이 그리고 안사돈인 백 여사로부터 총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민석이가 수영구의 내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완전히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집 되찾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서. 민석이의 처량한 모습을 보니 일말의 동정심이 들 뻔했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민석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새 집주인이 다음 주에 이사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영독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집으로 들어오든가. 이 15평 집 너희 쓰라고 다 비워놨으니까. 비밀번호도 그대로야. 지훈이는요? 지훈이는 어떡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민석이가 지훈이를 들먹이니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 걱정은 부모인 너희가 하는 거야. 할미가 뭘 어떻게 해. 그날 오후에는 안사돈인 백여사가 찾아왔다. 사돈어른, 지영이, 아니 할인이 엄마입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시죠.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네요. 백 여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일은 우리 할인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죠? 아니, 집을 팔아버리시고 짐을 다 길바닥에 내다 버리시고. 백 여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억눌렀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잠깐만요, 사부인. 짐을 내다 버렸다니요. 제가 사부인 원래 사시던 영도구 빌라 앞에 고이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버린 것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백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사부인. 애초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부인께서 그 낡은 빌라를 벗어나 해운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셨던 욕심 때문 아니었나요? 그게 무슨, 할인이와 민석이가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꾸민 것도 결국은 사부인 때문이었잖아요. 백 여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시는 게 옳은 일인가요? 복수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 구현이죠. 제가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받은 만큼이라뇨? 저를 기만하고 이용하고 제 뒤통수를 친 만큼 저도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라고요. 그날 백 여사가 돌아간 후 나는 곧장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크루즈 여행 상품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몇 분이서 가실 예정이신가요? 저 혼자요. 한 15일 정도로 길게 다녀오고 싶네요. 집을 판 돈으로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냈던 긴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만나면서 말이다. 한 주가 지나고 민석이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딱 그만큼만 돌려줬을 뿐이란다. 민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주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니 정말이지 날아갈 듯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그동안 아들 내외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경희 언니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었다. 은수가 정말 잘했다. 고생했어. 앞으로는 오직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 고마워요, 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마음이 정말 후련했다. 69회를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고 통쾌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민석이와 할인이는 결국 그 15평짜리 수영구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백 여사와 함께 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나 최은숙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이용당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란다. 나에게 해준 만큼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지혜인 듯하다. 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털어내고 오롯이 저만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정말 후련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느껴지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